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저희 채널을 포함해서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렛 IPTV에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마켓포인트에서는 LG경제연구소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 하반기 이른바 G3로 불리는 유럽, 미국, 중국발 리스크 짚고 대응 방안 살핍니다. 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보고요.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동양증권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와 함께 유럽 사태 우려와 주요국들의 대응책 기대감이 교차하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 흐름과 대응책 살피고요. 주가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를 대거 사들이는 상장사들의 속내를 알아봅니다. 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가 전하는 한 주간의 증시 포인트와 마지막 거래일의 효과적인 투자 전략, 윤쌤의 보충 수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마켓포인트에서는 LG경제연구소 배민근 책임연구원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이 대규모 은행권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불안의 폭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국가 구제금융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스페인이 대규모 구제금융을 요청할 가능성 그리고 향후 나머지 유로존 국가들의 행방을 점쳐본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스페인 경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재정 적자가 많이 누적이 되어 왔고 또 재정 건전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국가 부채의 규모는 다른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 같은 다른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그 적자 재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유럽 국채 시장에서의 어떤 스페인 국채에 대한 회피 현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만간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외부의 지원 없이는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대한 구제 금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단 지난 6월에 결정되었던 은행권에 대한 1,000억 유로 이외에 별도로 또 그 정도의 어떤 구제 자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유럽 전체적으로는 어떤 구제 자금의 어떤 여력이 완전히 좀 소진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불안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그리스도 잠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리스 지난 5월에 총선, 1, 2차 총선 결과 일단 연정이 구성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다시 그리스가 구제 자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로 인해서 국가 디폴트 상황에 또 직면하게 될 가능성. 이것이 결국 9월쯤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그리스와 관련된 9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는 역시 그리스의 부채 상환 능력이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1, 2년 내에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조금만 더 세부를 들여다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유럽 쪽에서는 어떤 긴축에서 성장으로의 어떤 정책 전환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이 재정 긴축 목표를 달성을 시키는 그런 어떤 목표 수준이라든지 일정에 대해서 조금 그 완화를 시켜주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약속된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연정이 이제 들어서면서 스스로 그 트로이카와의 협의 없이 일단 그 재정 긴축에 대한 어떤 재정 건전화 목표를 좀 수정을 함으로써 이렇게 되면은 사실 구제 자금의 어떤 조건과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제 자금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그리스가 바로 디폴트에 직면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만약에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탈리아도 이제 또다시 관심 국가로 이제 부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행정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그렇게 크게 속도를 내지는 못하는 과정이고 오히려 여러 그 지방 자치단체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로 그 위험 국가들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더 나빠지는 그런 모습이 사실 7월 말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보다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이제 중북부 유럽의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신용 등급의 하향 압력이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아우러서 함께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부채 역시 GDP 대비해서 70%에 달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스페인의 68%보다도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힘 빠지는 미국 경제에 다시 힘이 될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사실 모멘텀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의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한 가지는 현상적으로 그 낙폭이 유럽에서 나타나는 것만큼은 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2분기 들어서 그동안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던 소비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또 반대로 최근에는 주택시장이 가격이나 거래량 측면에서 좀 바닥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가 조금 교차하는 그런 국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돌이켜 본다면 작년이라든지 또 재작년에 항상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시점에서 미국 경제의 어떤 더블딥 우려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사실은 올해는 미국 경제가 일단 실물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흐름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소비나 고용의 둔화 폭은 예년보다 좀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연중에 나타나는 경기 침체 우려 이것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정작 문제는 이제 연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 된다면은 저는 그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던 감세 정책이 이제 끝나게 되고요.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그 페이롤 텍스 같은 부분의 또 환급 부분 이런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조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일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면 경기가 상당히 나빠질 수가 있는데, 반대로 미국은 작년에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또 정부의 그 국채 발행 규모 한도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늘리면서 향후에 재정 지출을 줄여나가기로 하는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되면 미국 경제는 어떤 재정의 어떤 급감 현상, 재정 지출이 급감하는 그런 재정 절벽 현상이 직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일단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다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미국이 물론 법이라든지 이런 법 규범을 조금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사실은 조금 더 적자 재정을 끌고 간다든지 또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를 말씀하신 대로 뭐 70%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렇게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축 통화인 달러를 발권하는 나라이고, 또 유럽이라든지 또 일본도 상당히 많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서 조금 더 국채 발행 규모를 늘려간다고 해서 사실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정치적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이러한 정책을 끌고 가려고 해도 공화당 쪽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상당히 좀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조기의 타결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고, 연말에 가까워 오면서 또 내년 초가 되면서는 결국은 좀 극적 타결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잇따른 금리 인하 그리고 지준율 인하로 내수 소비는 물론이고 인프라 투자 확대까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또 그에 대한 따르는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네. 중국 경제에 있어서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조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의 측면에 있어서도 일단 경기가 그 위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어떤 평균적인 성장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의 뭐 9%, 10% 성장에서 이제는 7%, 8%의 안정적 성장 기조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 상반기 동안에 나타났던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 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경기 변동에 대한 어떤 방어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중국 정부가 정부의 어떤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많이 없는 상황,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착륙에 이르도록 하지는 않도록 만드는 그런 경기 방어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실제로 경기 부양의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어떤 경기 둔화 흐름이 중장기적인 성장세의 어떤 둔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양을 하는 규모라든지 그 효과는 과거에 2008년도 경기 침체 시작되었을 무렵 이럴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게 나타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니까 결국은 중국 정부가 최근과 같은 어떤 성장세 둔화를 일정 부분은 사실 감수를 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떠한 경기 부양책을 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좀 궁금한데 약간은 좀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결국은 실물 경제를 부양하는 방법은 결국 소비라든지 투자를 부양을 하는 방식이 될 텐데 투자 쪽을 본다면은 이미 중국은 뭐 최근 들어서 공급 능력이 사실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위안화가 절상됨에 따라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공급 능력은 조금은 더 줄여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부동산 부문에 있어서 과잉 투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방 서부로 중서부로 들어가면 아직 여전히 개발의 여지는 크다라고 많이들 얘기는 하십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정부가 더 투자를 주도해서 성장세를 좀 떠받칠 수 있을지 이런 그것의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소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 뭐 이런 부분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뭐 소비에 대해서 보조금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한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유도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지난 2009년 이후 거의 매년 비슷한 그 캠페인을 펴오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 장려책의 효과는 계속 해가 갈수록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역시 좀 한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에 있어서의 소비와 투자를 부양하기가 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제한적인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본다면은 일단 위안화의 어떤 절상 속도를 상당히 둔화시키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일부 절하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출 업체들이 받는 충격을 조금이라도 좀 완화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내의 어떤 외국인 투자 유치를 계속 더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그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국 경제의 어떤 둔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서 결국 중국 경제는 물론 뭐 다양한 어떤 불확실성과 변동성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7 내지 8% 정도의 성장세가 이제 좀 중심에 자리 잡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LG경제연구소 배민근 책임연구원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주가 흐름과 또 주체별 투자 흐름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저께 사실 1780선 올린 거는 이제 중국에서 어떤 오들에서 경기 부양 기대감, 뭐 훈황선에서 8,300억 위안의 어떤 경기 부양책 쓸 것이다. 사실 이거는 전일자 원래 뉴스였고요. 아무래도 연기금이 1,700억 넘게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모습 1780선을 회복했는데 오늘 시장 밤사이 드라기 총재 22 유럽 중앙은행이죠. 아무래도 드라기의 총재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유럽장이 급등을 했고요. 스페인이나 이태리의 국제금리가 뭐 40bp, 80bp 상당히 급락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지표들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호재로 상당히 호재가 만발했다. 결국엔 이런 시장 속에서 금일 갭상하면서 1800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22 총재, 드라기 총재의 어떤 연설이 있는 거는 예측했었지만 어떤 특별한 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이렇게 상승이 오늘 나올 거라고 예측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다음 주 8월 2일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드라기 총재가 굳이 다음 주에 있을 정책 회의 전에 뭐라고 말하겠냐 했는데 이 내용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주체별 수급상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양시장, 거래소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많이 매수하는데요. 지금 현시가 970억 정도, 기관은 760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이 물량이 거의 전기전자 업종에 많이 몰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이 세 개만 해도 600억을 넘게 사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금 매수세가 전기전자 업종세로 외국인은 몰리고 있다. 그리고 기관이 그거를 좀 같이 따라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은 하락 업종을 조금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사실 코스닥 시장은 근데 오늘 또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1억, 30억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64억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이 1,800억 순매도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그로 인해서 코스닥이 오늘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모습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소에서 통신업종, 경기방어주죠. 전통적인 통신업종을 제외하고선 전업종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금속, 인터넷, 오락문화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선 전 업종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일단 개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경기 부양 기대감 밑에서 산 거 팔자고 적극적으로 오늘 아침부터 팔고 있는데요. 밑에서 개인들은 1900선부터 사기 시작했지만 1800선 밑에서도 사실 사기 시작했죠. 많이 샀기 때문에 물론 수익이 많이 났을 거라 안 보이지만 어쨌든 반등이 어제 오늘 나오니까 파는 모습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 어제 기금이산이 바닥 징후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역시 사봐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도 적극적으로 일단 사는 모습입니다. 물론 시장 베이시스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투신이 안 사고 일단 보험, 기금 그리고 일단은 골고루 사는 모습인데 상당히 지금 이 매수세가 일단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수세가 1,800억 나오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는 기관은 팔고 있다고 사실 봐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실질적인 기관은 오늘 팔고 있다 보시는 게 맞겠고요. 외국인 좀 영어를 썼는데요. 빌리브미 쉽습니다. 이들비 이너프 어제 밤사이 드라기 총재가 코를 좀 파면서 사진이 실렸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나를 믿어라 충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뭘 믿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7월달 통화정책 회의 때도 S&P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기억날지 모르는데 금리 인하라 하면은 유럽이 해결될 국면이 없고 어떤 경기 부양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근데 S&P는 충분히 단기 반등 랠리를 만들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S&P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입니다. 이 국채 매입 프로그램 밤사이에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믿고 충분할 것이다 했는데 다음 주 8월 2일 날 이 S&P 프로그램 쓸지 안 쓸지 모르겠으나 액션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밤사이도 사실 립 서비스만 한 거죠. 발언만 했는데 예전에 버냉키 립 서비스에 주가가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드라기가 이제 립 서비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오겠죠.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냐면 여전히 현물은 사지만 현물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나 어떤 전기전자 업종 국한되고 말고 다른 거 사고 있지 않고요. 선물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어제도 3,300억 팔았죠. 오늘 지금 700억 집계가 되고 있는데 매도 포지션을 주가가 오르는데도 정리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려고 드라기 총재 말을 갖다 빗대어 제가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네, 일단 딱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 원래 상각 수렴이 모이기 때문에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봤는데 다음 주에 정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상각 수렴에 모이는 시기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였습니다. 근데 잭슨홀 연설 버냉키가 그리고 FOMC 회의가 8월 1일 그리고 8월 2일 22일 통화정책 회의랑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3일 미국의 실업률 발표 모든 중요한 사항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먼저 일주일 앞서서 드라기가 이런 립 서비스를 했다는 거 액션을 과연 취할지 안 취할지 두고 봐야 됩니다. 이랬다고 해서 경기 양적 완화 부양책을 쓴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된다면 주가 지금 다우가 거의 12,900인데요. 어제도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해가지고 양적 완화 쓰기에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8월달 회의 때 양적 완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90% 이상 확신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ECB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ECB가
S&P를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더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추가적인 상승이 단기 유동성 랠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900선 이상을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만약에 S&P를 쓰더라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 오늘 어제 오른 거 다시 실망감으로 내쏟을 거고요. 그거를 우리나라 연기금이 받아줄 것인가. 다시 1780선 밑에서 그게 상당히 관건입니다. 그리고 어제 ELS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ELS 물량 금융투자 계속 기간 수급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ELS 낙인을 찍는 물량들이 상당히 개별 종목이나 지수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 최근에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매도 소액으로 하고 있지만 이 수급이 상당히 좀 불안정하다는 거 이건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은 선물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뭐 나라의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방 쪽 포지션 외국인 정리 안 하고 있고요. 뭐 믿는 구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급등을 하면 이들도 정말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급격하게 쇼커버를 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의 선물이 쇼커버 들어오면은 주식을 그때는 매수를 좀 해보셔도 된다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늘 제가 종목을 원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LG전자를 제가 깜빡을 했습니다. 오늘 LG전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틀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년 동안 상진년간 실적을 보면은 올해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휴대폰이 적자 사업을 했을 뿐이고요. 실적이 괜찮고요. 에비타 기준 지금 5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120만 원대 사서 정고점 140만 원 노리시는 것보다 LG전자 6만 원 밑에서 분할 매수 떨어질 때마다 하시면은 6개월 이후에 충분한 수익률 올릴 수 있다고 일단 믿고 있습니다. 망하는 회사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 플레이를 좀 중장기 관점에서 지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은 아직까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LG전자 같은 거 실적이 아직 견조하고요. 휴대폰 사업을 늦게 참여를 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밀렸을 뿐이지 가전사업부는 여전히 LG전자 국내에서 최고라고 단언을 일단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술력이나 어떤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 지금 유가가 80불 밑에 내려갔다 지금 다시 9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유가는 투기적인 상품 세력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 같은 정유주도 지금 퍼가 6배 미만 그리고 장부가치 미만으로 내려간 종목들은 충분히 내려갈 때 좀 분할 매수해서 좀 중장기 한 6개월 이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단기로 참여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결국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또 종목까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곁들여 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볼까요? 네. 네, 자 박성일 연구원이 지수 반등 시에 주식 비중을 축소하자고 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갭 상승 시에 추경 매수를 자제하자. 신용훈 연구원 5일선 회복 기대. 최유용 대리 기계, 철강, 화학업종의 반등을 기대했고요. 김도영 대표는 시초가 강한 종목의 단기 스윙 공격을 말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자동차 그리고 IT 업종의 분할 매도를, 박소영 대리는 자동차 엔터제 분할 매수를, 신용훈 연구원 자동차 업종의 분할 매수, 최유용 대리는 석유화학 업종의 매수 전략을, 김도영 대표는 정유금융주의 저점 중기 매수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김도영 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갭상승, 해외적인 호재 부분의 드라기 총리의 발언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붙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횡보하고 있는 모습에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쪽에 양쪽 양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기관성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긍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일 강한 상승세를 보았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숨고르기 양상이 나오고 그 순환매 쪽으로 키높이를 맞추기 위한 상승세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상으로 눌림목 구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은 바로 개인들의 공격적인 선물 매수 포지션들이 강하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계에 또다시 한번 박스권에 대한 매도 압박이 나오면서 숨고르기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숨고르기 양상 쪽에서 환율 시장도 안정화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전일 강한 급등세 부분 또는 시초가 부근에서 강했던 종목들은 추격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오늘 장중에 수익률 게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유주와 금융주 저점 중기 매수 관점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경기가 회복되려면 공장이 돌아가려면 실제적으로 기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원유 자체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정유 쪽 업종들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시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 관점에서 현재 순환매 쪽에서 화학주에 대한 폭탄을 같이 동반해서 맞다 보니까 저점에서 다시 탈피 국면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대바닥 국면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모아가기 전략에 대해서 적금주 형식의 중기적인 관점이 유효하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KB금융과 신한지주 쪽에서 악재 부분이 발생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은행권 같은 경우는 CD금리 단합 혐의 부분이 다시 단기 악재들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부분의 개파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단기 악재라는 것은 결국은 소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역발상의 관전 포인트를 가지면서 현재 매수권 부분에서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 두각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할 매수 전략을 피대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수익률 게임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은요? 네, 금일 관심 종목은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실적 발표가 되었는데 적자 전환이 되었다는 부분에 단기 악재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내용의 포커스를 본다면 유가가 급등했던 시점에서 유가 자체를 매수를 하고 나서 정제를 하고 나서 정제 마진율이 축소가 되면서 발생이 되었던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실적의 쇼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환매 쪽인 측면으로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정유산업 자체가 정제 마진이 다시 한번 바닥권 탈피에서 따른 하반기 수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 회복 시일 때는 정유와 화학주 섹터가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역발상을 가져보자라는 관점이겠고요. 업종별 순환매성에 따른 단기 상승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 최근에 화학주가 단기 슈팅 이후에 다시 한번 승부록이 나오는 것을 본다라면 정유주 역시 같은 커플링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유 업종 중에서 왜 SK이노베이션이냐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종목별로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기관성이 가장 좋아하는 러브콜을 나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겠다라고 공격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기관성 장세 속에서 기관성이 공격적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수익률 게임에서 가장 안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관발에 따른 대장 위치로 잡혀있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14만 5천 원 이하 부근에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비중을 확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를 설정을 해드리면서 손절가는 13만 4천 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K이노베이션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알아보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준비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크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주요 일정들 함께 정리해보죠. 스마트폰 기기 산업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양사의 경쟁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두 회사 모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들의 자사주 보유 금액이 지난해 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동성 및 운용자금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처분이 크게 늘어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반영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라기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국내 증시도 현재 강하게 반등하면서 1,800포인트를 회복해줬는데요. 벼랑 끝에 서 있던 유로존이 이제 조금 희망의 빛을 본 걸까요? 남아있는 일정들까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드라기 효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시장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는 결국 이제 기대감을 갖고 시장을 보고는 있지만은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오는 악재, 시장이 계속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이다 보니까 지지와 저항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지난 5월 이제 저점 지지선인 1780선을 어제까지만 해도 넘나들고 있었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라고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도
증시도 직전 저점이자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3월 수준까지 하락해가지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대비 유로화가 전저점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과 독일의 주요국들의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지는 등 글로벌 투자자금의 안전 소모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산 간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변곡점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예측이 조금 더 어느 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시스템 붕괴와 같은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코스피의 PBR은 1배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최근 우려감 역시 주가에 빠르게 선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 증시에서도 나흘 연속 순매도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밸류 투자자들의 가치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에 힘입은 수급적 균형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봐왔던 비와 똑같이 역발상 측면에서 분위기 반전 가능성, 오늘과 같은 분위기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로 좀 주목해봐야 될 변수로는 월말 월초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와 그리고 미국의 FOMC를 통한 시장 분위기가 이제 이런 분위기를 유지해줄 가능성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버냉키 연준회 의장이 지난 17일 의회 증언을 통해서 고용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FOMC를 통한 연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그런 전망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최근 유럽 사태의 심각성과 함께 회복세가 다시 약화되고 있는 경기 흐름들을 감안할 때 연준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참고로 지난 17일 버냉키 연준의 의장은 미국 국채와 그리고 모기지 담보증권을 더 매입하고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재할인 창구를 활용할 것이고 시중은행의 예치금에 대한 금리 인하 그리고 저금리 유지 기간을 현재 제시하고 있는 2014년보다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방안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다음 주 7월 제조업 PMI 지수와 그리고 7월 비제조업 PMI 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 중국 제조업 경기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HSBC PMI 지수가 3개월 만에 반등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뒷받침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벼랑 끝에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유로존과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그리고 월말 월초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와 미국의 FOMC 회의를 통한 분위기 상승 국면을 형성할 여지들이 좀 많아 보이고 현 시점에서는 오늘의 상승을 이제 반등에 그치는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유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을 잡으셔야지 단기적으로는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에 의한 트레이딩 전략 유지하시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전략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이런 스마트 기기 내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두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구도가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양강구도가 점점 공고히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3는 출시 초기부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메가 히트폰으로 등극을 예고하고 있고 3분기 중에 애플의 아이폰 5가 출시가 되면 스마트폰 전쟁에 맞불이를 놓을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영역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태블릿 PC 영역에서는 애플이 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폰 5의 시장 임팩트는 좀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출하량 측면에서 갤럭시 S3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영역에서 삼성전자는 제품 완성도뿐만 아니라 마케팅 능력 측면에서 글로벌 넘버원 적인 역량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태블릿 PC 영역에서는 상당 기간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우위에 있을 전망인데 이는 뛰어난 컨텐츠 확보와 경쟁력 그리고 신규 시장 창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강에 노출된 업체들에게 이제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양쪽에다 전부 다 노출돼 있는 두 회사 모두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삼성전기, 인터플렉스입니다. 이 두 업종들에 대해서 두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상장사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사주 처분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2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1개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고 그리고 41개사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말 기준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 금액은 59조 6천억 원으로 60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 말 57조 5천억 원에 비하면 3.6%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자사주 보유 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같은 기간 코스피가 3%가량 빠진 것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폭은 조금 더 크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2009년과 2008년의 보유 금액과 비교해도 상장사들이 주가 안정을 위해 쓴 돈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 기업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기업에 운영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2009년과 2008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 당시에 주가의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그때 당시보다 우리나라의 지금 주식이 더 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의지는 그 회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그 회사의 경영진들이 자사주 취득을 싸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 증시 앞으로는 갈 길이 좀 더 남았고 이 위기 해결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크다라고 보시고 해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지금까지 박미라였습니다. 네, 중국 소식을 가져다 드리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그쪽도 좋은가요? 예, 오늘 상해 종합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상승폭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37% 상승한 2133.37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0.5% 가까운 하락을 나타내면서 최저치를 다시금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시장에서의 불안 심리는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중국 같은 경우 상반기 도시 신규 일자리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도시의 상반기 신규 일자리 수가 694만 명으로 연간 목표인 900만 명의 77%에 달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결국 일자리 창출 부분은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만큼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세 이후에 하반기에 좀 더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부가가치세 개혁 대상 지역을 10개 도시를 추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8월 1일부터 2012년 말까지 10개 도시 성을 추가로 하면서 이러한 기업들의 세부담을 많이 줄여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는 보이는 상황인 만큼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는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중국의 대형 기업들의 실적 둔화 움직임이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펀더멘탈이 급격히 개선될 때도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중국 경제 둔화가 진입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기업들 또한 실적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중국 본토 지수 시장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출현할 기업은 좀 지켜보시는 가운데 2150선 돌파가 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윤쌤의 보충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피 흐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자, 이번 주 한번 일단 진행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음 주 좀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 흐름 좀 살펴보시면은 자, 코스피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2% 이상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 일단은 오늘 상황을 봤을 때 좀 긍정적입니다. 이제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올라주면서 자, 22 총재, 드라기 총재가 굉장히 좋은 발언, 좀 부정적인 발언을 내비쳐서 주가가 많이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유로존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1780포인트, 176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주면서 다시 1800포인트까지 좀 다시 재확인해주면
보여주면서 다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시장이 좀 그나마 일단은 1780에서 1800 아래 부분은 무조건 매수 주체가 발생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연기금 같은 경우가 지금 며칠째 굉장히 많은 매수량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다. 다시 한번 시장이 단기적인 반등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의 수급 자체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뭐 4일 연속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기관도 순매수 약간 들어오긴 했지만서도 특히 이제 외국인과 오늘 같은 시장은 외국인이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고 기관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신다면은 조금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코스닥이 좀 심각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이너스 거의 5%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 딱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 지금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외국인 같은 경우가 나흘 만에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한 흐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단기 저점이 좀 바닥. 특히 이제 450포인트 부근에서는 항상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 차트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자, 코스닥 차트를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 자, 코스닥 차트 일단 주봉인데 이제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항상 그랬듯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자. 450포인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선에서는 항상 언제든지 반등을 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주봉상인데 언제나 그랬듯이 이 부분에서는 항상 반등, 이 부분에서 그랬고, 자 보시면 제가 표를 말씀드리면 항상 이 부분에서도 그랬고 언제나 이 부분 근처에서는 언제나 한번 반등을 줘서 500포인트까지 항상 안착을 해줬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해서도 조금 당분간은 긍정적인 반응 보이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돌아가서 일단 좀 상황들을 보시면은, 자, 일단은 코스닥이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재상승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상황, 다음 주 시장 상황 좋지 않을까. 일단은 그래도 코스닥의 흐름, 일단은 매수 시그널이 발생을 해서 일단은 다시 한번 매수에 동참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에 좀 상승했던 흐름 중에, 자, 통신업이 지금 몇 주째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제 SK텔레콤, KT, LG, U+가 되겠는데, 통신업 같은 경우,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와 LG U+ 같은 경우는 지금 LTE 그 사업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동망 때문에, 통신망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느 정도 양호한 흐름, 특히 일단 이런 경기장에서 왜 이렇게 당연히 수급적으로 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여줍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특히 계속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통신업에 대한 기대 자체는 좀 기대해봐도 되겠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400만 돌파, LTE 가입자 돌파하면서 당분간 좀 상승으로 이어지고 같긴 하지만서도 지금으로서의 투자 메리트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주, 거의 한 달 가까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통신업 같은 경우는 잠깐 눈을 돌리고 다른 업종으로 좀 눈을 돌리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전기가스는 당연히 이제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 특히 뭐 전기료 인상을 통한 그 수혜가 좀 예상되는 부분, 그 부분을 조금은 참고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는 거의 7%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화학업 같은 경우는 5% 가까이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일단은 건설업 같은 경우 DTI 그제 완화에도 급락하는 모습. 일단은 뭐 수주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서도 실질적인 아직 그 부담감, 경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건설주는 아직까지도 투자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일단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좀 상승해주고 있고 합니다. 하지만 다 같이 상승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화학업.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화학업이 경기, 민감, 다 코스피 지수 따라서 똑같이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화학업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 제가 LG화학을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자, LG화학 차트를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 자체가 좀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측치가 있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단기적으로 올랐던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저점 부분을 높이면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동안 이제 30만 원을 뚫지 못해서 5월 달부터 애가 타고 있었는데 7월 달에 30만 원을 한번 뚫어줬습니다. 자, 그 후에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이 좀 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번 주부터 시작한 다시 상승폭이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이때 가격이라면 무조건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30만 원 아래에서는 무조건적인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지금 30만 9천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고점 부분을 뚫고 갈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자, 중국 지준율 인하 소식과 더불어서 일단은 경기가 일단 다음 주는 좋을 것이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은 단기 목표가를 제가 32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섬유유복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좋지 않은 경기로 인해서 다 빠졌던 모습. 일단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확인하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800포인트에 제 안착을 했고, 다시 1850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7월 31일부터 8월 1일 동안 FOMC제 회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회의 결과가 아무래도 ECB 총재의 의견에 따라서 비슷하게 움직일 가망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음 주 장은 아무래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Q3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완전히 지금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1800포인트, 다우지수나 뭐 유럽 연합 지수들 모두 많이 빠져줬기 때문에 한번 크게 반등이 오지 않을까. 지표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긍정적이라는 거.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 자체, 방어적으로 연기금이 언제 매수하나 싶었지만서도 일단은 1780, 자 PBR 1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여지없이 연기금이 5일간 2천억 원을 순매수해줬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에게는 경기 방어적 주체가 있다. 특히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5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간 매도 금액이 6조 원이 좀 넘어갑니다. 7조 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팔았던 금액 3조 원 가까이가 바로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그 물량 자체가 다 해외로 나가 빠져버렸냐? 그게 아니죠. 환율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현금 자체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다시 외국인이, 특히 오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 자체가 다시 몰리고 있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 자체, 그 현금성 비중 자산이 일단은 꾹 참고 있다가 지금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 그렇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일단은 1850까지는 일단 보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흐름 자체를 이제 시작인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꼭 같이 편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어떤 장이었냐? 진짜 혹시 개콘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납득이가 이제 어떡하지 이럽니다. 어떡하지? 진짜 끝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주가 자체가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끝도 없이 떨어졌는데, 잠깐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 주가 자체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흐름을 많이 보여줬어요. 자, 코스닥이 열려 있네요. 자, 코스피 지수를 열어보면은 지금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 주가가 이 부분에서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6월부터 시작한 그 단기 고점을 따라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딱 그 라인 부분에 딱 걸쳐 있는 모습, 이 라인 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불안감, 또 빠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와 있는 이 호재 자체가 한 번 더 상승을 이끌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베팅은 뚫고 올라간다. 뚫고 올라가서 일단은 제가 보는 가격대는 1850포인트는 일단은 한번 가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악재가 많았지만 단기적인 호재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신다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 상황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1800 부분에서는 1800이나 1800 밑에 아래 부분에서는 무조건 매수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은 1850인가 1870, 80 부분에서는 무조건적인 매도로서 수익을 제가 실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 상황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1850, 70, 80을 찍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진다면은 그때는 무조건적인 좀 매도를 통해서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될까? 자, 오늘 같은 장 제가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ECB 총재가 다시 한번 이제 유럽의 자금이 풀릴 것이라는 예측치가 나와주면서 시장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양호하게, 특히 은행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은행주 아무거나 하나 열었습니다. 자, 기업은행 하나 열어놨는데, 자, 기업은행 같은 주가,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가 기업은행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일단은 ECB 총재에 대한 그 기대가 더 이상 바닥은 없다. 자, 정확하게 단기 저점을 찍고서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업종별로 해가지고 살펴보면은 은행 업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 금융업종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지없이 일단은 굉장히 많은 흐름. 지금 상황에서 이 박스권을 유지해 주다가 지금 별다른 이슈가 없고 또 한국 GDP, 우리나라 GDP 자체를 낮춰주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호재 자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이 부분, 이 박스권 중반까지 딱 400포인트까지는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금융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음 주에 한번,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십시오.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5%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 일단 어떡하지, 다음 주도 어떡하지, 이번 주도 어떡하지, 일단 다 꾹꾹 참고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자, 거북이, 저희가 토끼라고, 일반 투자자가 토끼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수 자체는 느릿느릿 올라가는 거북입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를 놓치지 말고 꼭 타시고 이 장에서 대응하신 다음에 꼭 살아남으셔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윤쌤의 보충 수업 들었습니다. 잠시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13-3366-0110, 023153-2610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